현장의 질문 코너입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예술인 조합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노동조합을 의미하나요? 노동조합하고는 다르고요. 이게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담고 있는 좀 특별한 제도 중에 하나인데 예술인들은 대부분 개인이나 소규모 그룹으로 이렇게 활동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조직화된 방식으로 활동이 되지 않다 보니까 노동조합 형태를 띠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인들은 이제 노동조합으로서 활동하기가 쉽지 않고, 그러니까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는 지위나 권리도 가지기 힘들죠. 그래서 예술인 조합은 노동조합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에 준하는 권리와 권한을 가질 수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떤 피해 사례가 발생했을 때 이 똑같은 비슷한 사례들을 가지고 있는 예술인들이 서로 이렇게 예술인 조합을 결성해서 공동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들어요? 누가 예술인을 모으고 누가 참여하는? 이거는 이제 일단은 조합을 이게 제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예술인 조합을 결성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그냥 누구나 결성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이 제도를 이제 활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피해 구제 절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인이 만약에 피해 사실이 생겼을 때 그 신고 기관에 신고를 하면은 신고 기관에서 이러한 제도들이 있으니까 활용해 볼 수 있지 않겠냐라고 아마 제안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필요에 따라서 예술인 조합이 필요하다라고 생각될 시에 예술인 조합을 통해서 대응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예술인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좀 설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신고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센터에서 그 신고가 접수가 되면은 이제 예술인 보호관이라는 이제 예술인 권리 보호를 위한 이런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가 있고요. 그 전문가가 그 사건들을 접수하고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판단을 내리게 되면 그거를 그 위원회 쪽으로 넘기게 돼서 위원회에서 그 사건에 대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이런 제도가 필요하다, 아니면 이런 처벌이 필요하다 결론을 내리게 되면 그 결론을 문체부 장관에게 전달하게 되고 문체부 장관이 실제로 이제 그 피해 예술인을 보호하거나 가해자를 처벌하는 행위를 하게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아까 말한 이제 예술인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필요시에 예술인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좀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미투에 관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예술인 복지재단 신문고에도 성폭력 관련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이게 과연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사실 성폭력 같은 경우는 꼭 예술계가 아니어도 그냥 처벌이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진짜 그 예술계 안에 있는 카르텔 때문에 그게 신고가 안 되고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핵심을 건드릴 수 있는 제도인지. 예, 신고센터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신문고 제도도 있고 그 외에도 예술계뿐만 아니라 여성의 전화라든지 제도들이 많이 있죠. 많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특수성이 사실은 이 성폭력 성희롱 문제에 핵심적으로 적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까 말했던 도제식 방식이라든지 가족 선후배 관계, 그 스승과 제자 관계 이런 가족 같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문화예술계의 이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문화예술계에 특별한 별도의 신고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한 거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예술인 신문고 같은 제도긴 한데 문제는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하는 신문고 제도와 같은 신고 제도들의 한계들이 뭐냐면 책임과 권한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고를 접수받았으면 필요시에는 그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권한들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과정에서 징계를 내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처벌할 수 있는 권한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신고만 상담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번 신고를 하고 상담을 받아봤지만 결국 자기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없구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실제로 현재 있는 이제 신고 제도들이 대부분 무용지물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에서 만든 제도에서는 이제 그런 이제 조사나
조사나 이런 가해자에 대한 처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좀 강력한 제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법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실제로 이제 이런 가해자에 대한 이런 처벌 조항들이 좀 강력하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형사적으로 처벌도 할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법 통과 과정에서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까 말한 이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를 위한 것들이 많이 약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좀 한계가 있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이 부분들을 좀 개정하기 위한 또 운동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과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대답들이 반응들이 정확한 대답을 못한 느낌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다 안 만들어져가지고 예.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법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실제로 이제 법에서는 많은 것들을 다 담을 수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담을 수 없고요. 그 법을 실제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실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들이 존재하거든요. 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같은 것들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규칙들이 또 만들어져도 실제로 제도화되고 거기서 시스템화되는 과정들에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통과돼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후 진행되는 과정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의견들을 주시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술인 보장법이 있으면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거랑 계속 비슷한 부분인데 어쨌든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부분들도 또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얘기해 보자면 좀 중요한 부분들이 현재 실제로 지금 처벌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 그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이제 핵심 세력들에 대한 처벌들만 진행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블랙리스트에 가담했던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들은 사실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블랙리스트에 관한 처벌에 대한 이제 이런 법적 근거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불법 사찰이나 검열, 그다음에 지원 배제로 그들을 처벌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직권남용이라는 죄로 대신 처벌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그 처벌의 형량도 매우 낮고요. 그 사건을 지시했던 그 핵심 세력들에 대한 처벌밖에 할 수밖에 없고 실제로 그거에 가담했던 많은 이제 하위 공무원들이나 공직자들 같은 경우는 이 처벌 과정을 벗어나게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아직 이게 시행령 규칙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시행령을 만들 때 지금 이게 법에도 보장이 안 돼 있는 이 처벌 방안들이 시행령 만들 때는 추가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과태료 조항 정도는 남아 있는데 과태료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랑 관련된 뭐 이런 지원 사업이나 지원 예산들 이런 지원과 관련된 혜택들을 받을 수 없게 하는 이런 것들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효과는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이제 이런 바운더리에 포함되지 않는 만약에 가해자가 있을 때는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명분이 크게 없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인데요. 왜 분위기가 처지지? 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처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현실이 이래요. 다음 질문입니다. 예술 표현의 자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이라는 모든 내용이 다 한 법에 담겨져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이 내용들이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 내용들이고 사실은 개별법으로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보호해야 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그동안 사실은 예술인 정책은 거의 전무했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문제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다 들어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다 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그 세세한 부분으로 따졌을 때 좀 내용들을 충분히 담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가져가야 될 과제들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솔비 문재인 정부 끝나기 전에
뭐지? 예술인 권리보장법 하나 만들 것 같으니까 다 때려놓은 거 아닌가요? 네. 이거 맞아? 진짜 아무 말인데? 사실은 이 법 만드는 게 매우 어렵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 예술인 권리보장법 통과 과정에서도 문화예술인들이 이 법을 제안하고 그다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여러 많은 노력들을 해왔거든요. 이런 노력들이 없었으면 사실 이 법도 통과되기 쉽지 않았다.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권 그다음에 이런 정부가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인식 수준이 아직도 매우 낮은 상황이고 이마저도 없었으면 사실은 이번 정부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나 싶을 정도의 상황인 거죠. 이렇게 중요한 기본이 되는 법이면 탑다운으로 강하게 눌러 찍으면 안 돼요? 일단은 뭐 정부나 저희 정치권에서 이 예술인에 관련돼서 별로 관심이 크게 없는 부분들이 큰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계속 그래왔었고 항상 문화예술 분야는 이제 항상 언저리 부분에 다른 중요 이슈 분야들에 비해서 언저리 부분에 많이 밀려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문화예술 안에서도 또 예술인에 관한 또 사회적 인식이나 그런 관심들은 또 더 낮은 편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예술인들이 누구나 누려야 될 국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누리지 못하는 좀 현실이 되었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정부가 강력하게 이 문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좀 돌파해 나가려는 의지를 만들려면 결국 문화예술인들이 이렇게 조직화되고 힘을 가지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제 압박할 수 있는 이런 세력화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좀 갈 길이 먼 상황이라고 봅니다. 문화예술인 비율이 그렇게 적지 않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네. 이게 너무 좀 약간 좀 위험할 수 있는. 나중에 어차피 그렇죠. 사실 문화예술인들이 조직화되지 않은 거는 그러니까 역사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문화예술이 뭐 다른 뭐 스포츠 쪽도 비슷하긴 한데 그동안 이제 국가에 동원되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화예술 정책들이 대부분 지원 정책으로 많이 발전됐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혜택을 누리는 이제 이런 얘기 때문에 하기 싫었는데 이제 기존 협단체들이 대부분 그런데 공조를 해오면서 그걸 통해서 이제 그들은 혜택을 누렸지만 실제로 이제 많은 문화예술인들은 그걸 통해서 이제 권리를 가지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뭐 젊은 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직화돼 있지 않고 다 개별로 활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컨트롤하거나 조정하기 쉬운 그러니까 손쉬운 상대로 이제 만만하게 보이는 것들이 이런 문제들을 만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원 사업이 일종의 목줄이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경쟁 구도를 만드는 거잖아요. 경쟁 구도를 만들고 지원을 받았을 때 뭐 이렇게 정산도 빡빡하게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술가들을 길들이게 하는 과정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 경쟁이니까 서로 밥 하나 두고 파이 하나 두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연대가 안 되게 하고 이런 시스템이군요. 방금 예술인들이 많이 관심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서 현장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까요? 현장에서 당사자들이 모르는 이 법이 어떻게 잘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단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들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예술인 권리보장법이 그러니까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 지렛대를 잘 활용해가지고 앞으로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들이 계속 이제 권리들이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시키기 위한 도구로서 과정으로서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무거나 연구소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옆에 친구들한테 한번 보여주시고 함께 권리를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대해 알아봤고요.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에 닿을 수 있는 권리보장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 예술인 권리보장법 같은 뭐 해외에 대한 모델이 있나요? 이건 잘 몰라요. 해외에 약해가지고. 헛소리인데요. 어린이날처럼 예술인의 날이라고 빨간 날 하나 만들어주면 참 좋겠네요. 오,
하루씩 더 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다들 좋아할 것 같아요. 헛소리네.